현재는 협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협상이 곧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곧 될 수도 있지만은 왜 협상이 불가능한가 하니까 미국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 그래요. 앉히려 그러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협상해 봐야 아무런 카드가 없어요. 아무런 카드가 없으니까 러시아 말을 다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그럴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결국 미국이나 유럽이 도와줘야 협상이 되는데 유럽도 우크라이나가 똑같이 러시아랑 협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유럽이 떨어져 있고 러시아는 조건이 명확하고 이걸 전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협상 조건 중에 우크라이나가 아무것도 충족 안 해주니까 지금 협상 상대로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일단 협상 했던 것은 땅 이야기도 했지만은 디밀리터리제이션, 디나치피케이션, 그리고 젤렌스키 말고 합법적인 대표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걸 하려면 벌써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만 해도 지금 몇 달이 지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준다 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거의 사실상 막 바쁘게 만나는 것 같지만은 거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협상 조건이 잘 되면 그걸 뭐 언제든지 바꿀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까지는 서로 간에 이렇게 아무것도 만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고 있고, 결국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만나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사실은 러시아 말을 들으라 이 말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하나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2014년 이전, 1991년 독립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고, 그게 이제 젤렌스키의 승리 계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러시아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가 전혀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 또 젤렌스키가 가지고 있는 협상에 대한 것이 일종의 디즈니랜드 환상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이지 전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플랜 B가 없는 상태로 플랜 A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승리 계획만 가지고 있고, 유럽도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현 상태에서 협상하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다 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 테이블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잘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처럼 이렇게 지원을 끊는다든지 통신을 끊는다든지 정보를 안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급박을 하면 좀 되겠지만, 결국은 그러나 저러나 안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협상이 잘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고, 러시아는 굉장히 명확하게 작년 6월 14일 날 러시아 외교부 간부들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선언한 게 있습니다. 그 라인이 분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사람들 말고 협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미न्스크 1, 미न्스크 2 이걸 다 이미 속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고 독일이고 이 사람들 말 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협상을 하려죠. 그러니까 협상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상태가 돼 있고, 러시아는 그렇게 정확하게 정해놓고 우크라이나, 유럽은 한 발짝도 못 가고 있고 이런 상태이죠. 그래서 협상이 되게 어렵다. 그래서 어째 보면은 우크라이나보다 유럽이 더 강해요. 옛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왕보다 왕당포가 더 왕을 지지한다 이러듯이 우크라이나보다 유럽이 더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트럼프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죠. 바이든이 다 한 거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진행하지 못하겠다 이런 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여기 돕는 사람이 아까 프랑스의 마크롱인데, 마크롱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은 굉장히 전쟁광적인 이야기하고 후퇴불가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밀어붙이는데 체면 유지밖에는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이게 악화된 게 뭔가 하니까 서방에서 계속 거짓말을 했거든요.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거짓말이 참말이 돼가지고 그걸 지켜야 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스스로 이제 최면에 걸려 그런 건데, 러시아는 처음부터 러시아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우크라이나를 진격했거든요. 그게 2008년도 조지아에서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R2P라 그럽니다. Responsibility to Protect. 그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땅에도 전혀 관심 없었고 그걸 했어요.
왜 땅에 관심 없는지 아는가 하면은 전쟁 시작하자마자 협상을 하자니까 했잖아요. 땅에 관심이 있으면 무시하고 가겠죠. 그걸 협상하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러시아계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침략으로 서방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침략이 되는 상황이니까 영토 야유기라든지 옛날에 91년도에 그 소련이 해체되면서 뺏겼던 그 땅을 지금 찾으려고 한다는 건지, 이거 끝나고 나서 뭐 유럽을 정복하겠다는, 러시아 역사상에 그런 일이 잘 없거든요. 대부분 뭐 옛날에 영토 시절에 18세기, 7세기 이렇게 오스만하고 이렇게 뭐 이런 정복 시절에 그렇게 한 거지,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는 거의 뭐 그런 일이 없었어요. 특히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럴 때도 다 침략만 당했지 자기가 뭐 했는 별로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이게 다 방어, 자기 영토 오는 걸 방어거든요. 나폴레옹 때도 방어하고 히틀러 때도 방어하고 이런 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증거도 없으면서 자꾸 침략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3년 동안 계속 지도자들 다니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협상에 걸려 있는 것도 생각을 유연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 유럽 엘리트들은 이제 체면 효과인데, 일반 국민들은 자기가 그런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하면 피곤해지니까 일반 국민들은 생각이 상당히 다르고, 실제로 선거하면서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전쟁을 시작했던 엘리트들은 대부분 실각을 하거나 식물 정권 상태가 돼 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뭐 이렇게 강력하지 않아서 좀 버티고는 있지만 사실상 힘이 없고, 독일은 선거하면서 완전히 뒤집혔는데 표를 많이 잃었는데도 그 AfD라고 독일 대한당에 대해서 아무도 연정 못하게 막아놔가지고 이제 연정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2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독일은 어찌 보면 국민들 의지하고 좀 무관하게 그 정권이 움직이고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휴전이나 전쟁 종식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희망하는 겁니다. 전쟁을 종식하거나 휴전을 하거나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근본 원인은 2014년도에 시작된 마이단 때 시작된 그 폭력, 그래서 돈바스 전쟁이 일어난 거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3월 24일에 젤렌스키가 했던 재정복 명령, 이게 근본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가 2021년 7월 1일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러시아계를 토착민으로 취급 안 하는 결의를 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몇백 년부터 거기 살고 있었는데 토착민이 아니고 이제 외래인으로, 그러니까 2등 국민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자체가 도발을 하기 위한 전제로 법제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의 사람들은 어차피 이제 이 우크라이나 법을 지키고 살면 삶을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처참한 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서방 언론에서 이야기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쟁하기 전에 러시아 내에서는 푸틴 보고 가서 좀 뭘 해라, 전쟁을 해라, 이런 압력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걸 전혀 모르고 푸틴이 침공했다는데, 푸틴은 스펙트럼에 굉장히 온건파입니다. 여기 과격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와서 지금도 러시아 텔레비전에 가서 뭐 전직 군인들이나 장성들 이런 사람들 와서 이야기하고 애국한다는 사람들 와서 이야기할 때는, 지금 푸틴은 그 사람들 생각에 벌써 권좌에 내려와야 돼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마음이 들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돈바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 국민들 아닙니까? 그쪽 사람들 연금 지급을 다 중지해버리고 은행 계좌를 다 동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8년 동안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온갖 차별이 다 있거든요. 그 언론에 하나도 보고 안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멀쩡한 우크라이나에 침공해 온 게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다는 거죠. 괴롭힌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그게 엄연히 91년도 독립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정 간섭이 되잖아요. 러시아가 들어오면. 그래 나름대로 이제 참은 거예요. 참았다가 이제 모든 법적인 절차가 아까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이 요건이 성립되고 나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폭력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푸틴이 법률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허투루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북한군 포로 이런 것도 이야기할 때 되게 허투루하게 이야기하는데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 조약이 맺어지기 전이거든요. 북한군 포로 우리 국정원에서 10월 18일 날 참전했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비준은 그것보다 한참 뒤에 이루어졌어요. 법률적인 관계가 없는데 군대를 파견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참전시키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죠. 굉장히 어설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데 던져준 정보를 보고 속아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고요. 실제로는 그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것은 영토를 복원하고 주권을 회복하고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한다. 이 이야기가 들어보면 그럴듯하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기네들이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자기 국민들을 그 소위 말해서 인종 청소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안보 보장은 핵무기 달라는 거고요. 그 요구들이 말은 근사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할 수 없는 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영토 복원은 전쟁을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전쟁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니까 안보 분리 불가라는 게 이제 우리 아스타나에서 이루어진 그 메모각서인데요. Indivisibility of Security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보는 분리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옆에 같은 나라가 있는데 내 나라 안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남은 나라 안보를 더 약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잖아요. 그럼 옆에 러시아가 안보가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그런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쪽으로 그 국제 어떤 법 사상이랄까 이런 쪽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토가 뭐 방위 조약인데 나토가 이때까지 방어적인 전쟁을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공격만 계속했죠. 이때까지 코소보도 공격하고 아프간도 공격하고 리비아도 공격하고 그 적에 관계 없는 데가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나토가 말만 방위 조약이지 공격 조약 기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국제사회 그런 데서 이제 피해를 보는 러시아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것 자체는 인정하지 못해. 이 전쟁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접적으로는 R2P 보호 책임 때문에 시작한 것이고, 그러나 이제 나토 관련해서는 한 20년, 25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큰 원인은 되지만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그 손실은 뭐 굉장히 심합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각국은 자기 손실을 발표 안 해요. 그 우크라이나 손실은 러시아 국방부에서 발표하고 러시아 손실은 우크라이나 언론과 그리고 BBC에서 발표를 하는데 뭐 다른 데서 메두사 이런 데서 했었는데 그건 이제 다 드랍하고 우크라이나 언론도 지금 보면 러시아가 뭐 80몇만 명 뭐 손실을 입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허황된 숫자고 지금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손실을 매일매일 발표를 해요. 매일매일 발표를 하는데 그 손실이란 본래 정의가 뭔가 하니까 군에서 인원 손실이라는 것은 사망, 부상, 다시 전선을 못 들어온 걸 부상입니다. 실종, 그리고 포로 이런 것들이 손실이에요. 즉 군인이 싸우다가 다시 전선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걸 손실이라 그래요. 그런 걸 손실이라 그러는데 러시아에서 발표한 손실은 사망자에 가깝다. 그러니까 부상이나 이런 것들 일일이 카운트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뭐 실종한 거 이런 거 카운트를 못 하고 뭐 포로 정도는 카운트를 하겠죠. 자기가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망하고 포로 정도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사망이라 볼 수 있죠. 그게 한 며칠 전에 110만 명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부터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숫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150만 명 넘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쨌든 그걸 어떻게 하는 거니까 전투를 하면은 웹캠이나 이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전투 피해 평가라 그러는데 전투 피해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고 안 깨졌으면 또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투 피해 평가를 그것 때문에 하는데 그런 걸 하면서 확인된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좀 정확하다고 보는 거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 그 손실은 어떻게 측정하는 거니까 그 BBC에서 이제 아웃소싱을 한 외주업체 미디아 조나라는 스페인 업체가 그걸 하는데 모스크바의 각종 언론에 나온 부고 같은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조사해 가지고 그 사람의 출신지까지 이렇게 어디서 사망했는지까지 다 조사를 해요. 그 숫자가 확실히 확인된 숫자는 한 6, 7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빠뜨린 것도 있으니까 한 30%, 33%에서 35% 정도를 추가해 가지고 그 추정치를 해요. 그래가 그게 이제 거의 한 9만 몇천 이 정도 10만 원 좀 안 되는 상태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하는 거니까 자기네도 확인한 숫자에다가 2배를 곱하거나 그러니까 최소 2배는 된다. 확인한 숫자에다. 그리고 4배를 곱하거나 2배에서 4배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대략 13만 명에서 2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실이 러시아는 한 20몇만 명 났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걸 계산하면은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서 6배 내지 12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이제 이거는 추정치고요. 이제 기타 지표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참고치는 추정치하고는 좀 다른데 이제 기타 지표를 참고로 보면 이게 정확한지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일단 포병 탄약의 소모량을 보면 돼요. 손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한 80%가 포병 때문에 생기거든요. 포탄의 소모량이 러시아가 거의 모든 기간에 5배에서 15배 많았어요. 최근에는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더 없으니까 더 많겠죠. 그래서 이 범위하고 아까 6배, 12배가 비슷하고요. 항공폭탄이나 미사일은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우세해요. 우크라이나 항공기가 다 떨어져가 제대로 폭탄을 못 날리거든요. 그래가 F-16 같은 거 데려가지고 몇 대 이렇게 날리는데 그 손에 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폭탄이나 미사일도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어떤 데는 그 이스칸데르 이런 것도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비슷한 것도 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미사일이 압도적으로 많고 우크라이나 사실상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리고 좀 화력을 대량으로 퍼붓는 MRLS 이런 것도 우크라이나가 거의 떨어져 가지고 몇 개 없어요. 러시아는 되게 많고 그러니까 갈수록 화력은 그걸 화력이라 그래요. 포병, 미사일, 항공폭탄 이런 화력은 갈수록 이제 러시아가 우세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은 더욱더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드론만 가지고 전투를 하고 있거든요. 드론은 생산력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생겼어요. 드론하고 이제 포를 좀 자체로 좀 만들어 가지고 포탄도 좀 생산하고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자체로 하는 게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복잡한 전차나 이런 것은 이제 못 만들죠. 못 만들고 이제 옛날 있는 거 써야 되는 건데. 그 탈영자를 보면은 러시아는 한 2,000명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작년 12월 달에 우크라이나 10만 명을 넘었어요. 10만 명을 넘어가지고 이제 그 최근에 한 석 달 정도는 거의 데이터를 못 봤는데 이 우크라이나는 군사 부분이 없어져 가지고 일반 검찰청에서 그걸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탈영병이 생기면은 그 지휘관이 탈영 보고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공식으로 잡혀요. 그럼 검찰청에 그게 들어가서 사건으로 케이스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오거나 하면은 탈영 범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2024년 12월 달까지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때 10만 명이 넘었어요. 10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 석 달 동안 더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검찰청 사이트를 폐쇄해버리가 더 이상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그게 훨씬 몇 배 더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시체 교환 비율이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군이 잡은 우크라이나군 시체, 우크라이나군이 잡은 러시아군 시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시체가 발생했는데 동료 시체를 못 끌고 올 경우에 남겨놓고 오잖아요. 그 남겨놓고 오는 걸 교환을 해요. 포로도 교환하는데 포로는 1대1로 교환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내가 포로를 많이 잡아도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교환하고 나중에 우리가 더 잡힐 때를 대비해서 많이 세이브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1대1로 교환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시체는 다 죽었으니까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교환해요. 그런데 최근 3번 교환한 숫자가 15대1, 이쪽에는 뭐 700명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뭐 한 3, 40명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일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도 압도적으로 아까 6배에서 12배 사이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앞에 6배, 12배는 이제 누적된 숫자고 이건 최근에 발생한 거니까 최근에는 좀 더 이렇게 여기가 더 가파른데 거의 이런 참고치 숫자들이 이 지금 인원 손실 숫자의 그 추정치하고 상당히 이렇게 근접한다. 그래서 이 추정치가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뭐 추정치이기 때문에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 확정은 할 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보면은 이게 굉장히 사실에 가깝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요. 병력 잡아가는 거 지금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막 잡아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돼가지고 그거를 버스피케이션이라 그래요. 길거리 연주하는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버스킹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버스피케이션이라는데 버스에 탄 사람 잡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문제가 오래됐고요. 이번에 벤스 부통령이 그 이야기를 지적했죠. 젤렌스키하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인원이 모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인원이 모자라니까 전쟁을 끌고 갈 수 없는데 왜 그러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그 정도는 다 상식이 정도 된 거예요. 인원이 모자라서 난리를 치고 있다 지금.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에 크루스크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병사들 항복했잖아요. 그 14살짜리도 있었어요. 18살짜리가 14살짜리도 거기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푸틴 대통령의 목표는 아까 이야기한 거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 대하여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4가지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루안스크, 도네스크, 케르손, 자파로지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미 자기 영토로 합병을 했거든요. 러시아 법에는 그걸 영토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네들 거기서 우크라이나를 철수해라. 그리고 합법적 정부를 수립해라. 그러니까 젤렌스키 물러나고 그 선거를 해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이제 그걸 요구했어요. 그걸 요구 안 들어주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서 협상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한 거죠. 그 선에서 벌써 안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째 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나 미국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이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협상 테이블에 막 앉으려 하지만 러시아는 지금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태고요. 우크라이나도 물론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협상을 하게 되고 나서도 휴전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유럽이 저렇게 하고 있으면 유럽이 또 나치를 만들어가지고 또 러시아를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실 나치 전조 같은 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1920년대 모습 많이 일어나거든요. 유럽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청년 실업률이 급증을 해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불만에 쌓여가지고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히틀러가 등장한 거예요. 처음에 히틀러가 모았던 그 유겐트인가 뭔가 그 단체가 처음에 200명으로 시작했는데 히틀러 들어오고 갑자기 1년 만에 200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극단 조직이 어떤 걸 타면은 급속히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나치하고 싸우면서 자기 국민을 2,800만 명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악몽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는 가장 국경일이 뭔가 하니까 5월 9일입니다. 전성절, 독일이 나치가 항복한 날. 그 다음 날이 대조국 주일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800만 명이니까 인구의 몇십 프로가 죽었잖아요. 몇십 프로가. 그러니까 다 자기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삼촌 중에 누군가가 희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국민들이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일단 그걸 지내는 거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게 지난번에 아우슈비츠 80주년 기념이 있었잖아요. 1월 달에. 그때 러시아를 초대 안 했어요. 폴란드에서. 소련군이
아우슈비츠를 해방시키거든요. 다른 나라가 아니고. 근데 그 80주년 기념하는데 초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이 한쪽에 나치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쪽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니까 인종주의적인 내셔널리즘이 유럽에서 지금 일어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 구도를 푸틴이 바라요. 그래서 유럽의 안보 구도나 세계 질서를 논하죠. 이렇게 다시 뭐 나토 같은 것도 이렇게 없애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사라지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사라지면 왜 끝이냐 하니까 무기 장비, 물자, 교육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유럽에서 제공했는데 그 유럽에 제공한 것들은 지금까지 꽤 많이 제공했어요. 그런데 유럽이 역량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제공가 쉽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게 C4ISR이거든요. 그러니까 C4ISR이라는 게 코맨드, 컨트롤, 커뮤니케이션, 이제 인텔리전스, 레코니선스, 서베일런스 해가지고 위성부터 시작해서 온갖 감시 장비를 다 엮어서 내 단말기에 지금 현재 전쟁 상황을 다 리포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표적을 때리려면은 지휘소에 있는 그 C4I 체계에 들어가면은 지휘소 그 컴퓨터에 어느 표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다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스마트폰에 온갖 정보가 연결돼가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뭡니까? 위성과 통신망이잖아요. 물론 그 안에 소프트웨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종 센서들을 엮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미국이 빠지면은 없어요. 프랑스의 정찰 위성이 한 4-5개 되는데 미국은 100개가 훨씬 넘거든요. 그러니까 20분의 1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20분의 1이나 25분의 1. 그 말은 뭔가 그러니까 위성이 재방문 주기가 25배 길어지는 거예요. 1분에 한 번씩 오는 게 25분에 한 번씩 오는 겁니다. 그 버스 기다리는데 1분에 한 번씩 오는데 25분에 한 번씩 오는 거랑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제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다른 나라도 위성이 좀 있긴 하지만은 거의 뭐 프랑스가 가진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영국도 위성이 있고 있는데 그 정찰 위성이 그렇게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미국의 이제 키올 시리즈라든지 미국의 위성 시리즈가 7, 8개 됩니다. 각자가 다른데 거기다가 조기 경보 위성부터 시작해서 누가 미사일을 쏘면 감지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게 다 있거든요. 그걸 딱 꺼버리면은 그야말로 뭐 좀 한 3등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빠지면은 사실상 전쟁 수행 불가합니다. 종전이라는 것은 협상에 의해서 끝날 수도 있고요. 협상이 지연 안 되면 전투에 의해서 끝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협상이 꽤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상 구조를 보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게 꽤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은 사실상 러시아가 이긴 지 오래되거든요. 전쟁은 남은 전투만 있는데 이게 이제 처리가 안 되니까 잘못하면 26년을 갈 수도 있고 뭐 더 갈 수도 있고 또 유럽에서 어떻게 또 도발을 하면 더 번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걸 가정하지 않고 현재 협상이나 전쟁이나 보더라도 협상이 꽤 길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협상 전에 종전이 먼저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거는 임팩트 있게 이제 한 이야기인데 협상보다 종전이 빠를 것이다. 그 정도로 협상이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을 거고 그걸 쉽게 끝내면은 그 트럼프 팀이 천재적인 거죠.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뭐 유엔은 상관이 없고요. 유엔은 뭐 처음에 뭐 결의하고 했지만 그건 뭐 미국이 관계돼 있는 거고 러시아도 관계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의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나토는 이제 일단 종이 호랑이인 걸 보여줬죠. 그러니까 나토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꽤 많았는데 사실상 전부 다 투자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이제 병력을 써서 전쟁을 했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전쟁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나토가 뭐 일단 그 군사력으로 봐도 종이 호랑이인 것 같고 아직 뭐 나토하고 붙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고요. 나토는 또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미국이 탈퇴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지금 유럽이 하는 걸 보면은 나토가 떠날 가능성, 그러니까 미국이 나토에서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도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해구산이거든요. 해구산을 제공해주는 미국이 없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독자 핵 개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NPT 체제가 무너지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복잡하니까 아마 명목은 유지하면서 갈 건데 각국에 대해서 5%씩 GDP 5%를 군사비로 투자하라고 미국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그 국방장관 피터 헥세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5%를 투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각국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튼 100% 넘는 데도 있고요. 뭐 6, 70%좀 점잖은데 그렇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빚 갚는 데 쓰는 돈을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갚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2%만 해도 엄청난 건데 복지 관련해서 지출을 다 못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헐벗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폴란드는 지금 5% 정도 하고 있어요. 폴란드는 그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그 2%에서 제가 볼 때는 최대 많이 해도 3%에서 3.5%까지 할 수 있고요. 그거 넘어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뭐 5%까지 실제로 추진하지는 않겠죠. 그래도 이제 점진적으로 뭐 5년 뒤에 3.5% 가겠다면서 조금 늘리거나 뭐 이렇게 하기는 하겠죠. 그게 엄청 부담입니다. 실제로. 퍼센트가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 그걸 돈으로 메우려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드를 채권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 표시 채권들의 값이 똥값이 되겠죠. 기존에 채권이 많은데 또 발표하면 이자율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게 재정적으로 붕괴가 되게 돼 있죠. 예, 트럼프는 이런 국제기구에 미국이 호구 잡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WHO도 탈퇴했죠 아마 기후협약 이런 것도 탈퇴했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양자관계로 풀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보다 동맹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 거고 미국 일때까지 동맹이 하나의 무기였거든요. 근데 뭐 그 관계는 좀 동맹들한테도 같이 막 관세 25%씩 때리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이가 나빠지겠죠.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미국은 충분히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기 물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지 안 그럴지는 잘 모르고 그래서 일단 뭐 그러나 되거나 말거나 동맹이라는 게 자기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양자 관계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협력은 언제든지 상호 간에 이익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우리나라는 좀 보완 관계에 있거든요. 러시아가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고 자원이 많은 국가고 우리는 제조업이 발달하고 자원이 없는 국가니까 협력할 수 있는 데는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북극 항로 이런 거 하면서 쉐빙선 같은 거 만들 때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좀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경제 협력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은 이제 조금 더 큰 관계를 보고 우리 특히 이제 우리가 서방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바람에 이제 북한을 러시아가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상당히 이제 우리한테 부담스럽게 이제 성장할 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외교 관계를 좀 회복해서 그때 뭐 약간 우리가 어째 보면 좀 설명도 하고 그래서 뭐 그때 우리도 뭐 우리가 독자적이었다기보다 서방에서 밀어붙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도 있고 하니까 좀 설명을 해서 그 관계를 조금 복원해서 북한한테 뭐 러시아도 북한한테 잘해주려고 별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게 자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북한이 말로 이렇게 지원해줬잖아요. 국제사회에 나가서 뭐 크림 이렇게 할 때도 그랬고 2014년도 크림을 합병할 때도 국제사회에 막 성토했는데 북한이 가서 러시아 손 들어줬거든요. 그게 별거 아니지만은 아무도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고맙잖아요.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러우전 시작했을 때도 러시아 지원해줬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점수를 많이 따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도 러시아도 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여러 브릭스도 있고 여러 나라들하고 관계가 있는데 자기한테 잘해준 나라한테 싹 다질 수는 없잖아요. 지원을 좀 해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조금 사살해 주라 그러고 뭐 러시아보다는 우리가 북한하고 관계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회복하고 여튼 저는 그런 방안은 없지만 외교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뭔가 창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